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주로 관장님들이 오시는 이 모임에서 강의를 해달라라는 우리 방대호 기사님의 주문을 듣고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사회자본, 뭐 시민사회 이런 이야기들로 강의를 채우라고 하면 뭐 몇 시간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도서관을 결합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이 사고의 폭이 좁아지면서 10분이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무려 1시간 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뭐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끝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미리 좀 제가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새로운 지식을 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눈다는 정도의 의미만 갖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저에 대한 소개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저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늘 돌아다니고, 좀 너무나 정신없다고 사람들이 할 정도로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아무런 순서 없이 저는 보통 한 번에 책을 한 30권 정도를 동시에 읽어요. 그러니까 뭐 장르의 구별도 별로 없죠. 뭐 문학, 뭐 사회학, 저는 주로 사회학 책을 읽긴 하지만 저를 독서하고 관련해서 저의 정체성은 비체계적 독서입니다. 순서 없이. 이건 사실 제 방을 사진 찍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제 방이. 그리고 먹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제 편식한다 그러는데 저는 편식은 아니고 그냥 먹는 게 좀 제한되어 있다 뿐이에요. 같은 말인가요? 편식하고? 근데 저는 편식하고 제한된 음식을 먹는 거를 좀 구별하는데 편식은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먹는 것 자체가 몇 종류 안 돼요. 그 같은 말인가요, 여전히? 다른 말이죠. 제한된 음식. 음악, 뭐,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사과.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사과, 감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다소 산만한 게 이제 접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 정현종 선생님은 뭐 시인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국어를 제가 이 인펄슨 사람으로 만난 최초의 시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별로 시인들을 별로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다 도서관에 계시니까 여러 분야의 작가들을 만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소설가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해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정현종 선생님 나는 별 아저씨라는 시집 읽으면서 굉장히 참 독특하게 재밌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쓰신 이 시가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라는 하이쿠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시가 생각이 나서 이 시를 먼저 한번 읽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시이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니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네트워크 시대의 도서관인데요. 사실 네트워크 시대라는 걸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역사상 그 시대를 네트워크 시대가 아닌 시대로 규정할 수 있는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게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청사진일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왜 네트워크 시대 혹은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킹 이란 말이 조금 다른 의미로 들리는가? 저의 해석은 이 시민사회의 어떤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대라는 말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게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근대 이후에 이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큰 힘은 국가하고 시장, 마치 이 두 개의 영역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져 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로 제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하고 이제 자유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가격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 이 두 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이 거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그건 옳은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적어도 최근에 1980년대 이후에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이 몇 년도죠? 1789년? 1789년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면 지금부터 한 230년 전이고, 뭐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 혁명을 이 보일링한 그런 시대들이 앞에 한 100년쯤 있다고 쳐도 근대 국가가 생겨난 게 30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봉건 국가들이 있죠. 중세가 있고 르네상스가 있고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굉장히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죠. 시장은 뭐 인류 역사상 국가처럼 계속 존재해 오는 것이었지만 이런 자본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시장 형태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국가와 시장의 그 바닥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 영역은 그 본질이나 속성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체제가 실험되고 그 지배 이념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치 체제가 변화하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사회는 예컨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지역, 로컬 커뮤니티 그리고 친척과 친구와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연고 집단들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시민사회는 한 10,000년 전,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10,000년 전부터 기록됐다고 보면 그때 기록이나 지금이나 별로 모양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약간 이 시민사회도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 다처냐, 일부 일처냐, 이 정도의 제도들은 있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가 있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같이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국가하고 시장으로 양분된 이런 체제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은 국가나 시장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거의 그 속성이나 본질을 변하지 않으면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그야말로 서스테인하고 있는 섹터가 어딘가 그건 바로 시민사회일 것이다. 그럼 시민사회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시켜온 힘은 뭘까? 그걸 이제 정치학자들은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우리가 그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무슨 연고 아니면 더 관념적인 혹은 정서적인 언어로 사용하면 사랑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정리해 보면 결국 네트워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을 왜 네트워크 시대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시대가 아니었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네트워크 시대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다른 의미로 읽히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시대를 제가 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인간과 사회 문제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인식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빈곤이라는 문제는
어떤 사람의 게으름이나 무능함이나 뭐 나태함이나 질병이나 노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네트워크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인간과 개인의 문제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는 그냥 관계의 유형이나 모양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게슈탈트 사이콜로지라는 뭐 형태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장 심리학, 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게슈탈트 사이콜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제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A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parts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명이 계시면 30명은 개인 30명이 모여서 30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30명의 힘이 각각 1번부터 30번까지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안에는 사람이 모이면 그리고 네트워크로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역동이라는 게 생기고 그 역동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파편화된 개인들의 어떤 역량을 합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힘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 집단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 일단 집단 역동 같은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누구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예컨대 제가 짐작컨대 어제 올레길을 걷고 맛있는 저녁을 드시고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에는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갑자기 없던 힘도 막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힘이 그런 그 필드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장에서. 근데 네트워크 이론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는 그냥 사람들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 된다. 또 자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좀 다소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국가하고 시장으로 구별되어 있는 시대, 구별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어떤 행위 주체로 여겨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개념은 아니고요. 피어스라는 학자의 개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를 한 세 영역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시장, 국가. 그러니까 시장은 이윤을 지향하는 프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자발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국가는 계획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시장하고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뭐 최근에 뭐 사회적 기업, 뭐 공정무역 혹은 협동조합의 영역에 이르는 이 제3섹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호부조하는 어떤 상호부조 혹은 친밀함, 신뢰, 호혜성 혹은 규범, 약속을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된 제3섹터가 있고, 이 제3섹터가 사실은 이 국가하고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는 지탱해 온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인데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국가가 이런 그 자조 영역, 그러니까 가족 영역이라든지 친구 사이의 영역이라든지 친척, 지역사회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계시는 선생님들로서 이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예컨대 2008년도부터 한국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건 이제 어르신들,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을 의료보험 방식으로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보험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노인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개인의 어떤 그 제 한계를 국가가 사회보험이라는 방식으로 돕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보험 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도입하고 있는 굉장히 선진적인 사회보장 제도인데,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러면 전통적으로 가족을 돌보던 가족 내에서의 어떤 비공식적 상호부조 시스템은 어디로 가는 거지?
보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 요새는 아이들 낳으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키우고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타가소라는 말이 거의 그 말하면 안 되는 단어였던 것으로 북한에만 있는 거였어요. 타가소.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에 심리학 배울 때 발달 심리학에서 어떤 이론이 지배적이었냐면 중국에 그 당시 중공이죠, 중공. 커뮤니스트 차이나니까. 중공에서 타가소에서 키워진 아이들하고 미국에서 이 자유롭게 개인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타가소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게 되게 떨어진다. 이스라엘 뭐 키부츠에서 자란 아이들도 사실은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집에서 엄마가 키우고 애착과 뭐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이론이 80년대 초반만 해도 발달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지배적인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 이론을 지지하지 않죠. 왜냐? 엄마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영역으로 국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공식 영역이 지나치게 합리화된다. 이 앙드레 고르라는 학자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안녕이라는 책 아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책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다 사서 드리시니까. 디에게 프롤레타리아의 안녕. 이제 앙드레 고르라는 학자의 그 유명한 책인데 그 앙드레 고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좋다. 복지국가도 좋고 국가가 이 개인의 생활을 돕고 이러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개인의 어떤 비공식 영역을 지나치게 합리화하고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시장으로도 많이 치고 들어가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들어왔던 게 뭐였나요? 경제민주화 뭐 이런 거예요.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결국 기업 활동에 국가가 좀 개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늘어나고 이 비공식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시장도 서로 치고 들어갑니다. 시장도 국가 영역으로 엄청나게 침범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평가를 기업의 성과 평가하듯이 평가한다든지 성과주의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가 이 국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죠. 또 그런가 하면 가족 영역으로도 이 비공식 영역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그 홍콩에 홍콩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집에 도마가 없대요. 여러분들 집에 도마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요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 도마가 없다? 그러니까 요리를 안 하는 거죠. 요리를 안 하면 다 밥을 사 먹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밥 사 먹는 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마가 있는 집은 되게 좀 이상한 집이에요. 아니, 집에서 밥을 해 먹어? 이런. 그게 아까 그 앙드레 고르라는 학자가 그 자활노동, 타율노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밥 먹는 거는 밥 먹기 위해서 밥을 하는 건 사실 노동이 아니죠. 그거는 생존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feeding 하는 게 자기가 먹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동물로 치면. 근데 그게 다 합리화돼요. 시장으로 합리화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밥을 사 먹을 돈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밥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밥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밥을 사 먹는다. 그러니까 밥 사 먹는 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약간 불면증이 있어요. 어제도 4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잠자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생존 활동이죠. 그런데 잠자는 걸 제대로 못하면 이제 그 잠자는 것조차도 무슨 수면 치료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자는 거,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로 걸어가는 것은 그만큼의 거리를 내가 생산해내는 것인데, 최근에는 다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시장 영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리고 아주 그 전면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그 공간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생활 공간이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아주 좁아지고 있고, 뭐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 식민화된다.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공론장애 의사소통. 이렇게 식민화되는 이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반드시 안티테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도서관 업계를 잘은 모르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보면 이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도서관하고 지금의 도서관은 아주 이 개념 자체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도서관에서 열람하는 책이나 각종 미디어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지만 도서관 자체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도서관이 바뀐 어떤 그 경향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아주 간략한 그 소개를 봤거든요. 소속 정도만. 대부분 공공부문의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지금 공공부문의 공공도서관들도 민간 도서관들하고의 교류를 좀 넓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도서관이 지역 내에서 어떤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런 국가와 시장이 이 비공식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가 도서관 업계에서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시민사회 관점, 국가와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까지 시장과 국가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으로 우리 그 세상이 양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장 영역에서 개인의 효용, 경제학에서는 이제 행복이나 복지를 효용, 유틸리티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효용 함수. 개인의 효용은 얼마나 많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정이 되죠. 국가 영역에서는 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사람의 복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초연금 말이 많죠. 기초연금에 내가 대상이 되나 안 되나에 따라서 20만 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렇게 되죠. 내가 65세가 넘었나 안 넘었나에 따라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나 없나가 결정이 되고, 또 내가 의료보험 의료보장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그 자격에 미달하는가 갖췄는가.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가 다 그 엘리저빌리티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영역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내가 그 대상이 되나 안 되나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하고 국가 영역에서의 그런 구매력과 엘리저빌리티, 적격성 여부로만 개인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다 보면 그러면 결국 인간이 좀 실존적인 그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뭐 이 실존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들도 많이 해체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과 국가로 양분된 것으로 인식되던 시기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기반이 된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의 믿음을 회복하고 거기서 어떤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초를 찾아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케빈 베이컨이라는 할리우드 배우인데요. 아시죠? 이 사람이 뭐 주연하거나 조연한 영화들을 제가 뭐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들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다가 케빈 베이컨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는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나요? 혹시 말씀해 보실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실 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몇 년 전에요.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어떤 대학생들이 제가 그 TV쇼가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미국에는 그 저게 있잖아요. 그 생방송으로 하는 톡쇼들 있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같은 거. 그거는 생방송으로 하거든요. 톡쇼를. 그래서 전국 네트워크를 생방송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막 방송사고도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생방송 톡쇼인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나 오프라 윈프리나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톡쇼에 어떤 대학생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몇 명을 출연시켜달라. 그러니까 뭐 PD가 야, 뭐 너네가 여기를 왜 와? 했더니 자기가 진짜 재밌는 걸 방송에 나와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케빈 베이컨이라는 이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그 배우죠. 케빈 베이컨하고 케빈 베이컨을 제외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화로 질문을 받아서 몇 초 안에 대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PD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빈 베이컨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케빈 베이컨하고 브루스 윌리스는 어떤 관계죠? 라고 질문하면 자기가 3초 이내에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리허설 같은 걸 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출연을 해요.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쇄도해요. 이게 우리 100분 토론하면 전화 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케빈 베이컨하고 브루스 윌리스는 어떤 관계죠? 그럼 얘네들이 컴퓨터를 잠깐 작동을 시켜요. 키 하나를 누르면 케빈 베이컨이 어떤 영화에서 데미 무어하고 협연을 했고 데미 무어는 브루스 윌리스의 전처였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과 브루스 윌리스는 이렇게 아는 사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케빈 베이컨하고 같은 이름인 케빈 스페이시는 어떤 관계죠? 그러면 또 얘네들이 케빈 베이컨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영화를 했고 그 사람은 또 어떤 영화랑 어떤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아카데미 주연상 받을 때 케빈 스페이시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히트를 치고 그 이후에 미국 대학가에서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케빈 베이컨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동우와 차미경은 어떤 관계일까? 그럼 한동우와 차미경은 사실 몰랐는데 한동우가 몇 년도까지 다음 세대재단 이사를 했었고 차미경 선생은 그 다음에 이사가 했는데 그 방대욱 상임이사를 통해서 아는 사이다. 이런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막 유행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케빈 베이컨은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이게 네트워크 이론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통찰력을 주는 게임이 되고 케빈 베이컨이 그러니까 우연히 선택된 배우였을 뿐이에요. 대학생들에 의해서. 그래서 케빈 베이컨이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게임 때문에 네트워크 이론이 발달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케빈 베이컨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Six Degrees of Sepa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덩칸 와츠라는 물리학자가 이 실험을 직접 하는데 하여튼 케빈 베이컨은 자기가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부자를 스노우볼링하는 한 사람씩 늘려가는 그런 그 케빈 베이컨 재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활동 모금도 하고 그 기부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Six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덩칸 와츠의 Small World. 저보다 책 모르시면 안 되죠. Small World라는 책이 있죠. 이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6번만 악수하면 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게 속설이었어요. 사실은 속설이었는데 그 덩컨 워츠가 실제로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하고 이걸 실험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40몇 명한테 편지를 주고 그걸 보스턴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해라. 근데 전달하는 방식은 반드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편지들이 다 도착하진 않았지만 도착한 편지들은 모두 다 평균 6단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저 케냐의 어떤 시골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보스턴에 있는 어떤 그 암 연구센터의 팀장에게 우편물을 보내는데 한 4단계인가 5단계 만에 도착을 해요. 또 프랑스에 있는 어떤 무용수도 역시 6단계 만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냥 6단계면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덩컨 워츠라는 사람의 Six Degrees of Separation, 6단계 이론을 이제 증명하는 실험들이 그 다음부터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세상의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네트워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연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시기 전에 각자의 이름에 아는 분들에게 동그라미 해달라는 설문지를 받으셨죠? 그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해봤다기보다 그 조사를 제가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는 사실은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폴 에르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수학자예요.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수학 이론으로도 유명합니다. 집합 이론, 그래프 이론 이런 걸로 유명한데, 사실은 그 이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는 역사상 가장 많은 논문을 쓴 것으로 유명해요. 1500편 이상의 논문을 썼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논문의 상당수가 공저라는 거예요. 코어서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폴 에르데스라는 사람이 하도 이 공저 논문이, 코어서링한 논문이 많기 때문에, 아까 Six Degrees of Separation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빈 베이컨 게임의 통찰을 얻었던 네트워크 이론가들이 이 에르데스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케빈 베이컨 게임 이후에 그 연구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르데스는 이미 1970년대에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게 물론 이 수학계 그리고 사회과학계에도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물리학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나. 그래서 그 연구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에르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직접 같이 논문을 쓴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논문을 에르데스와 어떤 사람 이렇게 그렇게 쓴 사람들을 쭉 에르데스 주변을 나열해 보니까 뭐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에르데스와 A, 에르데스와 B, C, D, E, F, K까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르데스 주변에 에르데스하고 직접 논문을 같이 쓴 사람들을 쭉 배치하고 선을 다 그었어요. 그 다음 작업은 에르데스하고 같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또 누구랑 같이 논문을 썼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또 이렇게 썼을 거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에르데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까 케빈 베이컨 네트워크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다가 번호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르데스하고 직접 논문을 같이 쓴 사람을 에르데스 넘버 1, 그 다음에 에르데스하고 논문을 직접 같이 쓴 사람하고 같이 쓴 사람을 넘버 2, 그리고 같이 쓴 사람과 같이 쓴 사람과 다시 같이 쓴 사람에게 에르데스 넘버 3. 그래서 이 이름을 에르데스 넘버라고 붙여요. 그래서 케빈 베이컨 넘버도 있고 한동훈 넘버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넘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9년도에 에르데스의 네트워크를 그리니까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그려지는 거예요. 가운데 에르데스가 있고 이 사람이 누구랑 쓰고 누구. 이거는 에르데스의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래프 티오리에 관련해서만 논문을 누구랑 썼나를 이제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아인슈타인도 에르데스 넘버 2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수학자는 아니었지만 아인슈타인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랑 같이 어떤 논문을 쓰고 스트라우스가 에르데스랑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에르데스는 그냥 수학자예요. 이론 수학자예요. 아인슈타인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아인슈타인도 있었던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그 생김새를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평생 1500편 이상의 논문을 쓴 폴 에르데스하고 나는 다르겠지.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 학자잖아. 세계적인 학자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이런 네트워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운데 놓고 네트워크를 그리면 에르데스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네트워크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혹시 심심하실 때 한번 그걸 해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누가 그 일을 해봐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트위터의 네트워크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이회수가 있고 진중권이 있고 공지영이 있고 뭐 있겠죠. 이런 허브가 있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씩 있고 뭐 이런 트위터 네트워크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네트워크이니 아니면 다른 사회 일반 사람들의 그 대면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도 거의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에르데스도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들을 잘 보면 네트워크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중돼 있죠. 아까 방대호 기사님이 11월 15일 날 체인점 컨퍼런스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발표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몇 개 저장돼 있나? 내 카톡 친구는 몇 명인가? 페이스북 친구는 몇 명인가? 페이스북 다 하시나요?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케이. 오늘 강제로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한. 트위터 팔로워는 몇 명이고, 팔로잉은 몇 명인가? 내 블로그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나? 내가 가입된 인터넷 카페는 몇 개 있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변방에 있는지, 허브에 있는지,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전화번호 개수라든지 카톡 친구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계산을 해드렸어요. 송재술 선생님부터 이렇게 쭉 자기 이름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자기 이름을 좀 보시고요. 제가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기 이미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어제 좀 심심하셨죠? 어제 좀 머쓱 앤드 심심. 근데 오늘 아침엔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송재술 선생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송재술 선생님이 이만큼을 안다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한 송재술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장지숙 선생님은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고요. 소영만, 박인철, 심옥화, 정성태. 정성태 선생님 이제 두 개의 그 링크를 갖고 계시네요. 노영숙 선생님, 이정수. 이게 이제 제가 다 그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이 많이 연결된 분들이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송재수 선생님, 뭐 심옥화 선생님도 꽤 있고 소영만, 이정수,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선생님도 차미경 선생님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링크가. 방대호 기사님하고 제가 야 여기는 차미경 나와바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차미경 선생님 그렇게 링크가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재밌는 건 이분들이에요. 백현진 선생님하고 김수현 선생님. 어제 손 붙잡고 둘이만 다니셨죠? 어디 계시나요, 이 두 분? 지금도 같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더 놀라운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이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런 분들을 섬이라고 불러요. 섬. 아무런 링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 이것만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는 불평등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굉장히 불평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리더십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불평등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선미 선생님 계시는데 최선미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영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트워크를 그리면 다른 모양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섬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섬들이
사실은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한 허브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 네트워크와 최선미 중심의 네트워크 사이에 최선미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이제 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사귀셨으니까 이제 링크가 생기셨겠지만 적어도 어제 전까지는 네트워크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네트워크 모양이 달라지죠. 이 네트워크와 최선미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는 분이 저는 이 류반디라는 분이에요. 류반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류반디 선생님은 떨렁 송재수 선생님만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송재수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허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제일 큰 허브예요. 그러니까 류반디 선생님은 송재수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과 아까 에르데스 넘버 2 그러니까 류반디 넘버 1은 송재수밖에 없지만 넘버 2로 가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티오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 그러니까 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느냐. 카톡 친구가 몇 명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런 허브가 몇 명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가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네트워크의 불평등이 사실은 이 사회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몰라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지랖만 넓고 친구들은 많은데 별로 이렇게 그닥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두 명의 허브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허브에 내가 억세스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네트워크의 일반 이론을 도서관에 좀 접목을 시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저는 이 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데 아까 정현정 선생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우리가 회의를 막 3시간씩 회의하고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섬으로 가지 말자. 그러니까 섬으로 가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조금만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네트워크 시대의 도서관에서 지식, 소통, 미디어 이런 부제를 붙였는데요. 소통이라는 게 있죠. 소통.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사실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통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내가 발화할 수도 있고 누구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소통의 시작은 언제나 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없이 뭐 우리, 당신 이래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일단 나. 그러니까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혹은 우리 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와 관련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고 그 의심이 새로운 어떤 결론으로 가기 전까지는 확신의 상태로 나한테 남아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른 성찰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확신과 의심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확신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의심은 결국 확신으로 귀결될 테니까 확신과 의심은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을 할 텐데 나의 정체성도 결국 그런 것일 것이다. 아까 링크와 허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 선을 빼고 선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점들의 위치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점들의 위치가 좀 달라 보이죠?
선을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랜덤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이제 그 거의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논문이에요. 이게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라즐로 바라바시라는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하고 지금 한국의 카이스트에 있는 한국 아주 젊은 물리학자 정하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론인데,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적어도 그 케빈 베이컨 게임이 유행하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네트워크는 왼쪽같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랜덤 네트워크의 특징은 모든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라즐로 바라바시라는 사람이 그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링크라는 그 제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링크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가정됐던 네트워크는 왼쪽 같은 랜덤 네트워크인데 실제로 네트워크의 모양을 연구해 보니까 오른쪽 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사회 내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링크가 집중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몇 개의 링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그런 저 까맣게 그려진 네트워크 링크가 집중된 그런 허브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허브를 통하면 이 그래프 안에, 이 그림 안에 있는 어떤 점도 두세 단계 만에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왼쪽은 그렇지가 않죠. 오른쪽 밑에 있는 저 동그라미하고 왼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연결하려면 막 열 몇 개 단계, 점 몇 개 안 되는 데서도 열 몇 개를 거쳐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두세 번만 하면 이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의 실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시와 정하웅이라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일종의 스승과 제자 관계였는데, 자기네가 연구한 네트워크의 모양이 사실은 자기네 연구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네트워크를 반복적으로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연구한 것은 어떤 특정 웹사이트가 다른 웹사이트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걸 연구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무슨 전염병의 감염 경로, 에이즈의 경로, 무슨 다른 미국의 공항들의 네트워크 구조, 하여튼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조를 봤는데 모든 네트워크에서 똑같이 오른쪽 같이 생긴 네트워크의 모양이 발견이 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척도가 없는, 규칙이 없는 네트워크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복잡하다. 개인의 연결망 크기와 강도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구성 요소들과 허브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보다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과 몇 단계 만에 연결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이론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만 쉬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에 또 다른 통찰을 준 아주 유명한 논문이, 이건 좀 오래된 건데요. 이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1973년도에 그 미국 사회학회지, American Sociological Review라는 사회학회지에 쓴 논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The Strength of Weak Ties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직장을 옮긴 사람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아니고 막 직장을 옮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었는데, 직장을 옮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직장을 옮긴 사람들은 왜 옮겼을까요?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옮겼겠죠? 그러니까 직장을 옮긴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가정을 일단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봐요. 너 지금 직장으로 옮겨오는데 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니? 그리고 물어봐요. 심지어 이름을 쓰게 해요. 이름 다 쓰기 싫으면 이니셜만 써도 된다. 쓰게 하고, 그 사람이 너의 프렌드니
아니면 그러니까 절친이니 아니면 대충 아는 사람이니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friend와 acquaintance를 나눠서 물어봅니다. 누구였을 것 같아요? 대충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절친, 이 두 분이 절친일 수도 있는데 아까 네트워크에서 일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절친이에요. 절친 일생 도움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직장에도 절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점심을 먹으러 가요. 우리 조금 있으면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 늘 고민이 오늘 뭐 먹지? 이거예요. 그러면 절친들하고 매일 같이 다녀요. 밥 먹으러.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야, 오늘 좀 맛있는 거 뭐 있지? 아무리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맨날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알고 있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비슷해요. 이 교집합이 너무 커요. 그런데 진짜 맛집은 누가 알려주냐면 그냥 아는 동료가 지나가다가 저기 칼국수집 새로 생겼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롱한 스트롱 타이와 윅 타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스트롱한 결속, 그러니까 강한 결속 내에서는 물론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힘들어. 그러면 토닥토닥.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들은 스트롱 타이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지만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든지 심지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다든지 물리적인 도움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스트롱 타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정적으로 어떤 전제나 가정을 갖고 있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게 좋다라는 가정이에요. 그게 공동체 실험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까 차미경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도서관 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영리 섹터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공동체 실험도 있고 시민단체 실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깨져나가요. 왜 깨져나가냐면 너무 친해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혹시 좀 가슴 아픈 기억을 회상하게 해드릴까봐 죄송한데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누군지 궁금하진 않아. 그러나 나 언젠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 배신을 누구에게 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이라는 말 자체는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나 정말 실망이야. 누구한테 실망해요? 프렌드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배신도 프렌드한테 당하는 거고 뒤통수 맞는 것도 프렌드한테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배신이랄 것도 없어요. 신이 없었는데 무슨 배신이야. 망이 없으면 실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마을 만들기, 무슨 협동조합,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실험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게 그런 강한 결속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깨져나갈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서울시가 협동조합 한참 홍보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이다. 가는 데마다 5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사회적 기업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거의 잠정적인 평가들이 지금 있는데 그 이유도 거의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사람하고 안 해요. 마음 맞는 사람. 그래서 늘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다. 이런 어떤 관념적인 구호로 사람들을 묶고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배신도 생기고 실망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아까 소통의 핵심 나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 명의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실망이나 배신의 복선이 좀 줄어들겠죠. 그라노베터의 논문은 아까 에르데스가 1500편 이상의 논문을 써서 이 수학계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랬는데 그라노베터의 이 논문은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인용 지수가 높아요. 이 논문이 현재까지는.
저도 한 두어 번 인용했을 정도니까. 그 이후에 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뭐 보트의 클로스 니트와 루스 니트, 혹은 잘 아시는 로버트 퍼트남의 볼링 언론, 나홀로 볼링,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이런 걸 쓴 퍼트남의 개념에서 본딩과 브리칭. 퍼트남은 그라노베터의 얘기를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저 가운데 있는 게 그 클로스 니트라고 한다면, 스트롱 타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동체들이 사실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느슨한 결속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을 다리놓기라고 이름 부르자. 그래서 본딩이 강한 사회, 본딩만 강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도 잘 발전하지 않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성장이 더디다라는 게 이 퍼트남의 이탈리아 연구예요. 근데 퍼트남이 이제 이탈리아를 남과 북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 북쪽은 남쪽보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 중세 때부터 북쪽이 남쪽보다 번영하고,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로마도 거기 있고 밀라노도 거기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지방자치, 이탈리아가 근대국가 모양을 갖춘 게 100년이 안 됐대요. 저는 그걸 요새 알았는데, 이탈리아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각 지방정부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다 달랐는데, 대체로 북쪽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남쪽에 있는 지방정부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번영이나 문화 수준이나 민주주의의 성숙한 정도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이탈리아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남쪽 애들은 그냥 파스타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 좋아하고, 뭐 북쪽 아이들은 막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르네상스 때. 근데 이 퍼트남의 결론은, 북쪽은 이런 본딩과 본딩 그룹 사이에 브리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라도 연결돼 있고, 그 느슨한 연결이 이 사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남쪽은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한국 사회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본질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사회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5분만 쉴까요? 계속 할까요? 5분만 쉬었다가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단체에서 오셨을 때도 있고, 또 시민단체 분들이 온 적도 있고, 사회복지기관 그 관장님들이 오신 적도 있고, 여러 여성 단체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오신 분들이 어떨까, 그 모임에서의 몰입도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좀 예측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방대우 기사님한테 이번에 오신 분들 어때? 그랬더니 그냥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바른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하루밖에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뭘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정말 바르시네요. 정말 어렸을 때 다 범생이들. 자, 이제 도서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도서관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란 것 치고는 좀 작은 편이지요. 그 공공도서관 하면 언제나 가장 아마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도서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입니다. 저 여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자주 가진 않지만 갈 때마다 저는 거의 여기 가서 바로 이 열람실에 한 요쯤 되는 자리에 늘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앉아서 딴짓하죠. 앉아서 딴짓해요. 근데 이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제가 뉴욕 공공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다 공짜고 뭐 얼마든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뉴욕 공공도서관 그 뒤쪽에 가면 이제 브라이언트 파크라고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공원에서도 책을 읽게 이 서가가 밖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오서 공짜로 책 읽고 커피 사서 마시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겨울에는 아이스링크 있고, 그래서 뭐 저 스케이트 타고 뭐 이런. 그런데 제가 뉴욕 공공도서관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저 천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 도서관의 천정이 하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뻥 뚫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림이죠. 그림이지만 하늘을 그려놨어요. 천정에. 그게 뭐 제가 해석하고 있는 의도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 하늘로 그냥 뚜껑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뭐 작은 도서관 관련된 직접 뭐 활동도 조금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또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사업에서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도서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명제랄까, 이론이랄까, 이런 걸 하나 만들어냈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반복이 되겠지만, 도서관은 조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기관이 아니다. 도서관은 그 자체가 그냥 세상을 복제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어떤 기관, 인스티튜션으로 규정하는 순간 도서관이 그냥 뭐랄까요, 무너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게 될 중세의 어떤 장서관 같은 그런 게 돼버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인 경험을 최근에도 좀 했었는데,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는 그냥 뻥 뚫려놨어요. 그래서 우주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이제 이 열람실 참 좋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뉴욕에 있는 모간 라이브러리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용평가 회사 중에 JP 모건이라는 데가 있죠. JP 모건은 사실은 워낙은 신용평가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뉴욕의 선주였어요. 선주.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 금융자본가인데, 이 JP 모건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도서관을 지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도서관이지만 서재예요. 근데 제가 도서관을 워낙 좋아하니까 가는 데마다 도서관 가보고, 저는 아까 여행 좋아한다 그랬는데 방학 때 되면 뭐 제주도에도 와 있고 막 전국을 막 돌아다녀요.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사실 뭐 질문도 별로 없어요. 너 누구냐, 왜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사서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말을 안 걸어. 그럼 뭐 누가 왔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 얼마든지 책 뽑아 볼 수 있고, 또 컴퓨터 있는 데 가면 뭐 중딩들이 와서 점령하지 않은 한 거기서 이메일도 체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는 동안에 제 친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맨하탄에서 꼭 가봐야 될 도서관이 있는데 모건 도서관이다. 그래서 그래? 뭐 거기 어떤 데인데? 했더니 거기를 한번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했더니 일단 뉴욕 퍼블릭하고 다른 점은 20불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돈을 20불을 내고 오케이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스터디예요. 서재.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철망으로 책들을 다 쌓아놨죠. 그러니까 이 철망이 이 사람이 서재로 쓸 때부터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요 왼쪽, 이 모건 라이브에 들어가서 요 왼쪽에 저 조그만 유리관이 있고 이쪽에 문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금고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방만한 금고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금고도 다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친구가 모건 라이브러리에 가보라고 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가서 그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조금 있는 사람이 뭐 돈 자랑 좀 했네, 이런 생각. 여기 보니까 뭐 바흐의 친필악보,
그리고 전부 다 양피지로 싼 어마어마한 책들. 그러니까 한 권당 우리 뭐 돈으로 살려고 그러면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을 줘야 되는 그런 책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 필사한 거. 그래서 아이 뭐 그저 그렇다. 뭐 좀 잘 살았었네. 뭐 이러고 돌아 나오다가 아마 저 유리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유리관인데 거기서 놀라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그가 인쇄한 성서 초판본이 있는 거예요. 초판이 3개래요. 제가 그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지금 보존되고 있는 구텐베르그의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번역했잖아요. 그거를. 그 번역한 성경을 구텐베르그의 인쇄기로 찍어냈는데 그 인쇄본, 초판본이 이 도서관에 있어요. 근데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뭐 직지 심체 요절이냐 구텐베르그의 뭐 성경이냐 이게 많이 싸움이 있었는데 뭐 역사적으로는 직지 심체 요절이 더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쇄 정교함이나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구텐베르그 성경이 일단 컬러 인쇄예요. 그리고 캘리그래프가 어마어마한 캘리그래프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보통 잘 사는 사람 보면 한편으로 조금 부럽고 한편으로 되게 재수없잖아요. 저는 이 모건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냥 돌아 나올 때까지 저의 머릿속에 그 지배적인 이미지는 아 재수없어 이런 거였어요. 돈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 구텐베르그 초판본 봤을 때는 아, 역시 돈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건 라이브러리는 아까 뉴욕 퍼블릭하고는 너무나 다른 책을 다 금고에다 넣어두고 철망으로 쌓아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서울시 구청사 도서관입니다.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좀 예쁘다, 좀 쾌적하다. 근데 웬 애들하고 소풍 나온 엄마들 뛰어다니고 뭐 그래서 교보문고 본관 정도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너무 지나친 혹평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도서관입니다. 이게 뮌헨 공과대학인데요. 뮌헨 공과대학이 그 노벨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요? 이 도서관 아시죠? 뮌헨 공과대학 도서관. 저 동그란 튜브가 뭐죠?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그러니까 도서관에다가 사실은 저게 어떤 빨리 이동하기 뭐 3층에서 1층으로 빨리 내려오라고 그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충분하죠. 근데 이 뮌헨 공과대학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저런 미끄럼틀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저래서 노벨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런 엉뚱한 발상. 그러니까 도서관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 찾아보니까 여기서 뭐 대학생들 진짜 미끄럼 타고 앞으로 내려오고 막 껴안고 내려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기서. 하여튼 이런 뮌헨 공과대학의 이런 즐거움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도서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만한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도서관이 도서관의 앞권이죠. 앞권. 이건 장미의 이름, 션 커널리가 주연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의 한 스크린샷인데요. 저 뒤에 있는 게 사실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장서관이죠. 장서관. 책을 보관해 두는 곳. 근데 저 장서관이 저렇게 무슨 감옥 비슷하게 어마어마한 높이로 방사형의 모양을 가진 그런 장서관이 있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의 스토리라인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서 중에 가장 음흉한 사서가 아닐까 싶은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장미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장서관을 지키는 사람. 호르에죠. 호르에예요.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가 자기 책에다가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장서관의 모양의 단면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미로죠.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근데 사실 중세의 도서관이 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움베르토 에코의 상상에서는 중세의 장서관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어디를 들어가도 다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기서 막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2권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뭐 불이 나고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움베르토 에코가 놀라운 작가라는 것이 이 호르헤라는 사서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서 따오는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의 그 주술적 리얼리즘, 매지컬 리얼리즘의 그 대가라고 하는 루이스 보르헤스입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이 사람의 first name을 장미의 이름에서 사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왜 보르헤스의 이름으로 보르헤스의 이름을 자기 소설에 등장시켜서 그 사람을 장서관의 사서로 만들었을까? 장미의 이름 서문, 장미의 이름 다 읽어보셨죠? 장미의 이름 서문에 보면요, 이 에코가 완전 구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문은 사실은 이 작가가 직접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에는 거짓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서문, 이 책은 뭐 어떻게 쓰게 됐고, 이 책에서 뭐 내가, 사실 소설에 서문을 쓰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이 장미의 이름에 굉장히 긴 서문이 있어요. 한 서너 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그 서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빨리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에코가 무슨 뭐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뭐 무슨 스크립트를 하나 줘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 읽고 너무나 이 얘기가 좋아서 하룻밤 만에 그 책을 다 번역해요. 그랬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 번역본을 잃어버려. 그랬다가 한참 후에 아르헨티나의 어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서점을 갔더니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발견하고 자기가 번역을 한다. 이 책은 거기서 통찰을 얻은 책이다. 이렇게 하고 서문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 움베르토 에코의 이 구라를 한국에서 누가 그 패러디하고 있냐면 이화라는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이자 소설가 무슨 소설이죠? 이화가? 그 사람이 서문이고 뭐고 다 이렇게 약간 주술적 리얼리즘 같은 걸 결합한 그런 소설들을 쓰는데, 아무튼 이 보르헤스를 자기 소설에 등장을 시켜서 사설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에코가 왜 보르헤스를 거기다 갖다 놨을까가 아마도 이 보르헤스가 쓴 바벨의 도서관 때문일 것이다. 근데 픽션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근데 바벨의 도서관, 이 보르헤스의 해석은 창세기의 바벨탑 신화가 도서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왜 인간이 바벨탑 만드는 것을 저지했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던 바벨탑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아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것일 것이다. 창세기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한 세 문장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르헤스라는 구라쟁이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은 도서관이었을 것이고 그 도서관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런 나선형 구조이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고 뭐 다시 6개 방으로 되는데 그 6개 방은 다른 방으로 연결되고, 이 보르헤스의 도서관, 바벨의 도서관의 모양을 잘 상상해 보면 아까 네트워크의 모양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방마다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 그 방들은 다시 조그만 방들이 있고, 방의 벽면에는 유리가 있어서 거울이 있어서 입구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이제 보르헤스의 그 바벨의 도서관에 대한 상상인데, 움베르토 에코가 그걸 차용해 오죠. 그래서 이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도서관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음흉한 눈이 멀었지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호르헤라는 사서가 앉아있는 은밀한 곳이기도 하다. 근데 지금도 도서관은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도서관 지금 없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3층 참고의 그 서가 뒤쪽에 가면 좀 남녀 상렬지사 이런 게 많았어요. 언제나. 왜냐면 도서관의 그 서가 사이는 나는 숨을 수 있고 누가 오는지는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책들 사이로. 이제 남녀 상렬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은밀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까 서울시청 교보문고 분관처럼 이렇게 밝고 무슨 공원처럼 그렇게 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는 좀 숨을 곳도 있고
은밀한 일도 일어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지키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서도 있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곳이라는 거죠. 뭐 아마 이 사진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도서관은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식을 붙잡아두는 곳이기도 했다. 아무도 책을 가져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다 엮어놓고 지금도 도서관의 총류 이런 건 대출 안 해주잖아요. 다 거기서만 보게 하고요. 아닌가? 참고? 총류는 뭐예요? 옛날에 총류라는 말이 있었는데. 총류는 영영으로 시작되는 네. 전체 것들의 주제분을 알았어요. 사서. 나는 사서 아니니까. 근데 결국, 그러면 이 도서관이 지식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으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마틴 루터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뭐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유럽 사람이 읽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게 신앙이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경을 읽고 모두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우주를 갖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신을 갖고 자기만의 우주를 갖는 그거를 전파하는 게 이 구텐베르그의 이 프레스입니다. 구텐베르그 인쇄기라는 게 그 사진으로도 이렇게 모양 복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거더라고요. 꽉 눌러가지고 찍어내는 건데 사실은 구텐베르그의 인쇄기가 유럽에서 이게 모바일 인쇄기예요. 구텐베르그의 인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동이 가능한 인쇄기가 전 유럽에 퍼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전쟁?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환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 속삭속삭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구텐베르그의 인쇄기를 가장 반긴 사람들은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필사가 아니고 면죄부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어요. 그전에는 면죄부를 써줬어요. 자, 고해성사 오케이 면죄부 써서 주고 근데 그 다음부터 면죄부를 막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에 사실은 이 인쇄기가 면죄부를 찍어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다가 그게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찍어내는 일이 되죠. 결국 이 지식이 결국 이제 특정 계급의 소유물로부터 모든 사람의 소유로 바뀌는 것. 또 성찰적인 개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치하고 신념이 다양화되고 세계가 언어 체계 속으로 포획이 되죠. 그러니까 활자화된 언어 속으로 이 성찰의 영역이 포획되는 겁니다. 책으로. 서사의 시대에서 기술의 시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게 이제 지식의 어떤 양태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소유하는 방식이 변화한다. 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제 언어 철학자이자 사회 철학자인데 화이트헤드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근데 제가 그 원전을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of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그러니까 유럽 철학 전통을 가장 안전하게 특징 짓자면 또 확신을 갖고 말하자면 결국 플라톤의 생각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뭘까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2500년 전에 플라톤이 했던 모든 얘기들을 그저 이렇게 반복하고 저렇게 반복하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 민음사에서 나온 고전 1번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오비디우스가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독서 모임에서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그 안에 흥부와 놀부, 로미오와 줄리엣, 토끼와 거북이, 무슨 콩쥐 팥쥐 다들 신데렐라 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영문학 하신 어떤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이 스토리, 내러티브는 셰익스피어에서 다 끝났다. 셰익스피어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오비디우스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다 지금 막장 드라마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에 다 있어요. 뭐 엄마를 좋아하고 무슨 탄생의 비밀,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됐든 지식이 됐든 하나도 새로운 것은 없다. 언제나 복제되고 언제나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그 통찰은 그런 거죠. 유럽 철학의 전통은 그냥 플라톤이 했던 말에 각주를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발명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은 언제나 어딘가에 그냥 구름처럼 아까 뉴욕 공공도서관의 하늘처럼 그런 곳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 접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생각난 책이 이 제레미 리프킨의 The Age of Access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리프킨의 통찰은 자본주의가 이제 누구의 자본을 누가 소유하는 시대에서 접근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접근하려면 가장 중요한 통로가 아마도 네트워크이겠죠. 바르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도서관 관계자분들이 늘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이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봤어요. 다 외우시나요? 이건 뭐 십계명처럼 다 외우시죠? 네. 근데 제가 이 유네스코 도서관 선언을 쭉 보니까 이거 좀 바뀌어야 돼. 이게 좀 너무 고루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유네스코 도서관 선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 일부였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서관을 통해서 잘 참여시켜야 되는데 satisfactory education as well as on free and unlimited access.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서관 지금 그런 곳인가요? 네. 실제로 그래요? 하기는 저 같은 여행자가 어떤 도서관, 제주도에 있는 함덕도서관에도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정말 이 관념적인 언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그런 억세스를 보장하는 곳인가에 대한 성찰이 도서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찰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의뢰받을 때 우리 방대우 기사님이 저한테 사실 주신 제목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제목은 네트워크 시대에 도서관이 지켜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주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방대우 기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좀 다른 제목에서 담겠다.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이 다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도서관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도서관은 기관인가. 또 도서관 사람들 늘 얘기하는 랑가나탄의 뭐 도서관 5 principle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 그냥 organization, 뭐 healthy한 organization 이런 게 아니라 growing 한다는 거죠. 언제나 변화한다. 언제나 성장하고 언제나 변화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오르가니즘이 아닐까, 유기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르가니즘은 아니고 오르가니제이션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랑가나탄의 이야기도 결국은 도서관은 언제나 변화한다. 그죠? 이게 이제 KTX 플랫폼입니다. 터미널이죠, 플랫폼. 근데 이거는 저 경북 봉화에 있는 현동이라는 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이 KTX의 서울역의 KTX 터미널 같은 플랫폼 같은 그런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경북 봉화에 있는 현동역 같은 이런 도서관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큰 역이든 작은 역이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요. 하나는 종착역으로서의 역할이에요. 터미널이죠. 또 하나는 거기서부터 어디론가 갈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이 너무 지식이 모이는 곳, 터미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일종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인천공항, 이게 저작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서 교수님께서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실 테니까 제가 안심하고, 지식은 소유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지가 찍었다고 질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터키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 네브시르라는 조그만 공항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활주로에 직접 내려서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인천공항 세계 동북아의 허브 같은 공항이 있는가 하면 터키의 시골에 있는 카파도키아에 있는 조그만 저런 공항도 있는데 역시 공항도 터미널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아무리 작은 곳도 한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네트워크 시대의 도서관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가? 우선 도서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네트워크가 있겠죠. 이용자라는 말을 쓰시나요? 하여튼 뭐 도서관과 이용자, 또 이용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관찰한 몇몇 그 민간 사립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조금 가슴 아픈 일들이 사실 도서관과 이용자 네트워크, 이용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도서관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또 지역 내에서 도서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또 도서관 이용자와 다른 기관들 이용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그려서 아까 에르데스 넘버처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 이런 그림일 텐데요. 또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에 내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가, 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이용자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시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로 끝내겠습니다. 이 포구의 시인이라고 하는 곽재구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죠. 사평역에서라는 시인데요. 사실은 이 역은 뭐 플랫폼이나 터미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평역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역도 아니고요. 지금은 사평역이라는 어떤 역이, 지하철역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 곽재구 시인이 쓸 때는 자기가 가상으로 어떤 사평역이라는 역을 떠올리면서 시를 썼다고 그러던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시 낭송을 잘은 못하는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시입니다. 저는 도서관이 이런 한 두릅의 굴비, 또 한광주리의 사과, 기침하는 사람들, 어디 갈 데를 찾아서 일단 대합실에 와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쉴 곳도 주고 또 다시 거기서 어딘가를 떠나게 할 수 있고, 그게 사람이라도 그렇고 지식이라도 그렇고 어떤 그런 아주 작은 혹은 굉장히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으로서 그런 플랫폼의 역할, 또 터미널의 역할을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충실히 하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